지금이라도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네. 저희가 기업을 뽑을 때도 투자의 관점이 중요하다. 일단 직전까지 KBS에 계셨던 우리 김원장 기자님 모셨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와이스트릿이 구독자 50만 명 돌파하고 첫 게스트십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이제 높임말로 해야 되는 거지? 네. 거죠? 네. 우리 근데 김원장 기자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칼럼, 페이스북이라든지 예전에 KBS에서도 칼럼을 너무 잘 쓰셔가지고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어떤 아파트 문화, 네. 주거 문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글을 많이 써주셨잖아요. 글 계속 은퇴하고 저는 이제 KBS를 은퇴했는데요. 28년 3개월 다니고 은퇴했는데 글을 계속 쓰고 싶은데 글은 돈이 안 되는 시대예요. 방송을 조금이라도 해야 합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예전에 요 일부러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집값의 거짓말. 이거 20년에 제가 나온 방콕 특파원 갈 때 그 이제 15일 동안 네네네. 격리가 되잖아요. 갇혀 지내야 되니까. 그때 그 당시 안에서 제가 좀, 코로나 때문에. 네. 쓴 책인데 해냄 출판사에서 내주셨는데 4년 전에 그때 이제 나왔습니다. 집값이 4년 전에. 떨어질 거라는 상투적인 분석을 했죠. 근데 안 떨어졌고 2년 반 후에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고 어떻게 보면 틀린 말 같고 어떻게 보면 인디안 기우제 같은 그래서 거짓말 아닙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이제 칼럼처럼 그렇습니다. 예, 읽기 쉽게 네. 쓰인 책이고요. 몇 가지를 좀 같이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제 주거 형태가 네. 선택의 여지가 그냥 없는 것 같아요. 네. 다 아파트. 우리가 1980년도에는 예. 1980년에 우리 국민은 4.4%가 아파트에 살았어요. 82년에 그 윤수일의 아파트 보면 바람 부는 갈대 숲을 지나 아파트가 있어. 갈대숲이라도 있었구나. 이제 점점 아파트 문화가 심해지면서 네. 왜냐하면 아파트만 돈이 되니까 국토를 효율적으로 쓰진 못하지만 한 곳에 도심. 몰려서 살면 기본적으로 이제 편리한 게 많죠. 일단 뭐 직주가 근접이고 직장과 사는 곳이 근접이고 그렇긴 한데 이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건 그 정도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예를 들어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공원, 녹지지역 이렇게 나눠놓잖아요. 네. 그 나눠놓는 이유는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공장도 필요하고 공원도 그쵸, 필요하고. 그쵸. 근데 우리가 이제 주거지역에 아파트를 짓다가 안 되니까 계속 용적률을 높여주는 건 아시죠? 재건축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요. 네. 그러다가 안 되니까 이제 상업지역에 오피스텔을 지었는데 그 오피스텔도 사실은 들어가 살면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여기 상업지역에서 살면 안 돼. 근데 이제 내 돈 주고 내가 산 내 아파트인데 내 오피스텔인데 그게 저 상업지역이니까 거기서 저 주무시거나 라면 끓여 드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원래 오피스텔에서는 그러면 안 되죠. 원래 용도는 상업지역이니까 사무실 아니에요. 네. 허용해 주면서 이제 부가세 환급만 못 받게 해놨죠. 지금은.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주상복합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것도 처음에 생길 때는 너무 도심에는 빌딩만 있고 밤에는 사람이 없고 아파트가 부족하니까 그러면 절반은 상업시설, 비주거시설을 짓고 절반은 주거시설을 짓자 해서 주상복합이에요. 네. 그죠? 네. 그때는 50대 50으로 출발했잖아요. 근데 점점 이제 상가는 여의도의 타워팰리스 저 트럼프월드 1층에 있는 상가 아직도 분양 안 된 게 있어요. 세상에 한 20년 됐는데 그래요? 다 아파트만 원하니까 아파트는 꽉꽉 차 있고. 네. 그래서 결국 6대4, 7대3, 8 지금 9대1까지 됐어요. 상가 1층에 9층은 아파트, 주거시설. 그렇죠. 그러다가 지금 이제 5%까지 특례 적용을 받으면 그래서 MBC 재건축한 건 MBC 재개발한 거 있잖아요. 여의도에. 네, 그 이광수 대표 거기 사시더군요. 거기는 임대일 거예요, 임대. 네. 5% 비주거 시설이 5%고 그러니까 다 아파트화 되는 95%는 주거시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아파트를 원하니까. 그러면 공업지역은 공장 지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거기 또 아파트를 짓고 싶은 거예요. 지식산업센터라는 기가 막힌 개발품을 내서 아파트형 공장. 거기는 뭐 이제 아파트형 공장이니까 그 안에서 근데 이런저런 사무도 보고 이런 유튜브 공간도 만들 수 있고 거기에 맞는 업종이 있죠.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이 제한돼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다 너무너무 공급을 많이 했잖아요. 대부분 수도권, 서울 근교, 그죠? 있는 땅엔 다 지산을 공급하면서 아시다시피 공실이 정말 넘치잖아요. 공실 넘치는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누가 들어가서 거기다가 저 여기서 잘게요. 저 라꾸라꾸 침대 해놓고 뭐라 그럴 거예요. 주거시설화 돼서. 제가 볼 때 2, 3년 후까지 공실 문제 해결 안 되고 그 수십만 가구가 공실 해결 안 되면 결국은 또 목욕탕 설치할 수 있게 해주세요.
회사 결국은 기숙사로 쓰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은 회사 기숙사 용도인데 네. 네. 이제 기숙사 용도의 지산이 있고 아닌 지산이 있는데 사실은 분양할 때 앞에 가보면 뭐 목욕탕 개조, 복층 개조 그 아파트처럼 탑차, 쓸 수 있습니다. 그런 광고들이 예. 이미 있었어요. 지산도. 예. 내 돈 주고 내가 산 건물인데 내가 거기서 텐트를 치던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이렇게 생숙 있잖아요. 생숙. 생활형 숙박시설. 그 이제 1가구 2주택도 안 걸리고 양도 중과도 안 걸리고 뭐 다 규제 풀어줬죠. 근데 생활형 숙박 에어비앤비 같은 거 해라고. 근데 들어가 보면 목욕탕 있고 똑같아요. 아파트하고 그죠? 그 결국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정부가 허가해 줬잖아요. 예. 결국은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부 다 아파트로 바꾸고 있고 더 높게 짓고 그것을 서울 중심으로 짓고 있는데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런 나라 없어요. 근데 이제 네. 왜 그럴까를 좀 먼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네. 어떻게 보면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파트 즉 공동주택에 대한 그만큼의 수요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공장을 밀어낼 만큼. 네. 그러면 내가 우리 이 앵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마드리드나 네. 런던이나 예. 오사카나 뭐 시카고나 대도시들. 이런 돈 왜 이렇게 용적률 한없이 올려줘서 예. 그쪽으로만 그 도시 중심으로만 예. GTX 놓고 우리는 2핵 도시가 아예 없어요. 오직 1핵 서울밖에 없어요. 부산 인구가 1년에 10,000명씩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마구 허용해 주는 나라들이 있어요. 뭐 네. 프놈펜, 마닐라, 뭐 아디스아바바, 방글라데시 뭐 우리가 그런 나라로 선진국 중에 어느 도시가 있어요? 이 앵커가 한번 생각해 봐요. 없어요. 국민들이 원하고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을 늘리자. 서울대 가기를 다들 원하니까 서울대를 한 5만 명 보내면 어때? 정치란 왜 있는 거예요? 네. 국민들이 원하면 다 그걸 하면 그게 옳은 방향이에요. 근데 다른 도시들은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영화에서 보거나 어디에서 본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고층 빌딩들이 있죠. 네.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러면서 이제 외곽으로 집들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거기는 직주 근접을 원하지 않을까요? 왜 그러니까 그렇게 아파트가 저는 없을까요? 여의도가 지금 저희가 있는 여의도가 지금 재건축이 한참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네. 이제 어디는 속도가 빠르고 어디는 좀 멈춰 있는데 저는 높여줘도 된다고 생각해요. 예. 네. 서울이 평균 용적률이 한 200도 안 되는데 네. 파리 100년 전에 지은 도시잖아요. 네. 100년 전에 지은 도시인데 그때 용적률이 250%였대요. 그러니까 쉽게 파리가 보통 7층, 8층 유럽이 네. 그런 구조잖아요. 바르셀로나나 마드리드 가도 그 정도 구조예요. 런던도 그 정도 구조고. 네. 왜냐하면 그때는 석재잖아요. 유럽은 예, 석재가 올라갈 수 있는 게 8층 정도가 한계였어요. 네. 그런데 이제 대신 건폐율은 거의 뭐 7, 80%죠. 주변에 마차만 다니면 되니까. 그렇죠. 길이 좁죠. 네. 근데 우리는 이제 대신에 건물과 건물 사이 건폐율은 좀 널찍널찍하게 떼면서 더 위로 올릴 수 있어요. 네. 저는 용적률 올려주는 거, 상업지역 이런 거 저는 더 올려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용적률이 170% 정도 돼요. 근데 지금 450, 500% 정도 용적률을 올려줄 거라고요. 450인가? 네. 거의 3배 가까이 올려줘요. 네. 3배 올려주면 36평 갖고 계신 분들은 얼마예요? 6, 38. 108평을 받는 거예요. 내가 건축비를 부담한다면. 그게 맞는가? 그렇게 해서 시범 아파트 60층까지 그러니까 63빌딩만큼 되는 아파트들이 올라가요. 저는 여의도는 그 정도 된다고 봐요. 여의도 그렇게 해주면. 대치동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잠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잠실. 보통 용적률이 예전에 잠실 1단지, 2단지 다 지금 한 15년 됐는데 그때는 270%까지 용적률 올려줬어요. 이미 지금 적용이 된 게. 그럼요. 그 아파트들은 다. 근데 이제 지금 사업성에 건축비가 올라가서 사업성이 안 되니까 이제 33층 룰도 물고 40층, 50층, 60층다가 지금 잠실주공은 70층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주공 5단지는. 사업성이 나오려면. 사업성이 나오려면 또 건폐율을 좀 넉넉하게 하고 높이 올려야 되고. 네. 용적률을 워낙 높여주니까. 지금 330% 이야기가 나와요. 잠실주공 5단지는. 270에서 330. 그렇죠. 최소한 그 정도는 돼도 뭐 사업성 나올 거 말까 하겠는데. 그래요. 맞아요. 예. 근데 잠실의 헬리오시티 같은 데 가보면 예. 그게 270으로 지은 거예요. 280인가 270으로 지은 거예요. 용적률. 가보세요. 얼마나 빽빽한가. 그렇죠. 근데 엄청 330. 대단지니까. 이렇게 과밀하게 짓는다. 왜? 이유는 사람들이 원하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그런데 건축비가 올라서 재건축이 어려워졌다? 그럼 용적률 더 올려줄게요. 더 높이, 더 많이 공급합시다. 시장 경제에서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서울에만 이렇게 지으면 또 서울 외곽에 일산, 분당 이런 신도시만 이런 재건축 재개발을 허용하면
나머지 도시에서는 누가 살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수요가 있는 거고 그거를 또 끝없이 충족시켜 주다 보면은 또 도시의 모양이 또 괴상하게 될 테고 사는 네. 사람들은 더 불편하게 될 테고 근데 그럼에도 그 임계점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사람들은 그 도심에서 그 용적률에서 그 포화 상태에서 살고자 하고 이게 되게 아이러니해요. 네, 이엔크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예. 분당이 한 10만 가구 될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용적률 정도 올려주면 한 14만, 15만 가구가 돼요. 네네. 그러면 4만 가구니까 한 얼마에 한 10만 명, 15만 명 정도의 인구가 늘어나죠. 그 사람들은 어디서 와요? 어디서 오냐고요? 분당은 아마 재건축을 하면 예. 다 분양될 거예요. 분당은 사업성이 나와요. 네네네. 그래서 신도시 특별법 이름 바꿔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분당을 위한 법이라는 말이 국회에서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인구가 늘어날 거라고요. 늘어나겠죠. 애초 당시에 우리가 1990년도에 일기 신도시를 개발할 때 당시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게 돼요. 이 사람들은 어디서 와요?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 그 주변의 도시에서 또 이제 분당을 조금 더 이제 상급지로 보고 갈아타려는 사람도 있을 대부분 거고요. 후자겠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도시의 기능도 그렇고. 그러면 그분 중에는 이제 뭐 천안에서 오신 분, 평택에서 오신 분, 주변 예. 성남에서 오신 분도 있을 거고. 음. 거기는 또 누가 살아요? 아 이게 참 우리나라 이제 거의 갈아타기라는 글을 너무 이제 우리가 익숙하게 그냥 쓰죠. 갈아타기라는 용어를. 그런 거 아닐까요? 메커니즘이. 아니 거기 누가 살아요? 누가 살아요? 필리핀 사람? 근데 결국은 이제 베트남 사람? 지역 공동화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너무 과밀해요. 그리고 너무 급격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대도시 우리만큼 살거나 우리보다 잘 사는 도시에서 이렇게 서둘러서 재건축을 하고 안 돼요? 그래도 돈이 안 된답니까? 용적률을 조금 더 올려줄게요. 그럼 돈이 남군요. 그럼 여러분도 돈 좀 벌어야죠. 이미 재건축한 사람들은 돈 좀 많이 벌었는데 이런 사회적 합의가 돼서 합의가 된 건가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 우리도 새 집 한번 가져보자 뭐 이런 생각일 수도 있겠고. 네. 근데 또 너도 나도 수도권으로 또 서울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 지금 뭐 여러분들도 이제 집값 많이 느끼시겠습니다만 반등할 땐 당연히 서울 집값부터 뛰게 되고 지방과는 이제 가격차가 더 점점 더 벌어지게 되는 거고. 일단 그러면은 재건축 얘기 나왔으니까 네.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근데 지금 보면은 건축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사업성이 일단 안 나온다. 네. 그래서 그럼 이 사업성을 어떻게 뽑아줄 것이냐? 그럼 높이 지어라. 이 얘기가 지금 계속 막 순환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원래는 신도시 특별법이었잖아요. 네. 신도시 특별법을 하려고 보니까 그 옆에 신도시 아닌 신도시가 원래 이제 중동, 일산, 분당, 평촌 또 한 군데가 어디죠? 이렇게 5군데인가 그렇잖아요. 일기 신도시가 그래요. 네. 다른 데서는 왜 우리는 안 해줘? 이렇게 된 거예요. 점점 확대가 돼서 100만 가구 이상? 그랬더니 꼭 30년 넘어야 돼? 우린 20년 넘었는데 아직도 뭐 녹물 나오고 안 좋아. 그래서 20년 넘은으로 20년 넘은 100만 가구 이상. 그랬더니 대구 법물지구 이런 데서는 우린 75만 가구인데 100만 가구만 사람이야. 우린 사람도 아니야. 거기까지 이런 다 놓주다 보니까 215만 가구를 재건축하는 215만 명도 아니 215만 가구를 재건축하는 거대한 법안이 총선 전에 여야 합의로 그냥 뚝딱 통과가 됐어요. 그게 신도시 특별법.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이 정확한 용칭이에요. 이제 신도시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기 신도시 때 노태우 정부 때 집이 너무 부족해서 세입자들이 자살하고 그랬어요. 정말 심각하게 집값이 오르고. 그래서 네, 일기 신도시를 우리가 이제 서둘러 만든 건데 그때 계획했던 게 200만 가구. 근데 우리가 지금 뒤집어 엎어야 할 가구가 215만 가구. 그러니까 그게 뭐 대통령 공약으로도 나오고. 네. 여야가 합의했으니까 정부는 당근만 주면 되고. 그 당근 받아서 용적률이라는 당근 받아서 집 올려주면 돼요. 새 아파트를 지으면 대구에서도 새 아파트 지으면 결국 누군가 사겠죠. 헌 아파트가 빌 뿐이. 집은 소비자라 기본적으로 공급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죠. 그럼 저 김원장 기자는 집을 공급하지 말란 말인가? 그렇지 않죠. 공급해야 합니다. 공급해야 하는데 새 아파트에 대한 니즈가 있으니. 네. 근데 너무 지나치다는 거죠. 예를 들어 분당이 지금 170% 정도 180% 일산이 한 용적률이 170% 정도 돼요. 일산이 네. 169%인가 그럴 거예요. 네. 그걸 제가 아까 한 330에서 400까지도 역세권은 450, 500까지도 올려주기로. 역세권이라고 하면 여기서 500m 거리까지 이걸 올려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수도권에 한 1200가구 정도 돼서 25년 된 아파트. 네. 이런 아파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뭐 가구수가 크질 않으니까 특별법에 적용도 안 된다고요. 네. 이런 아파트는 왜 용적률 안 올려줘요?
어디죠? 용인이나 평택이나 오래된 아파트, 서울에도 많은데 이 아파트는 왜 안 올려? 거긴 다 올려주는데 용적률 올려주면 그게 돈인데. 정책적으로 차별을 당하는 걸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런 지역은 용적률을 높여줘도 그런 건축비나 이런 거를 감당을 하면서 재건축을 안 할 수도 있겠고. 아주 어렵죠. 정말 많이 올려줘요. 그래서 왜 용적률이라는 건 돈이잖아요. 용적률 아시잖아요. 네. 10%만 올려줘도 엄청난 그 가구 수가 크면 추가 분양을 할 수 네. 있으니까. 일반 분양을 할 수 있으니까. 예. 네, 거기서 이제 일반 분양을 해서 거기서 나온 돈으로 조합원들이 공짜로 집을 얻는 네. 헌집 줄게 새집 다오의 한국만의 정말 위대한 발명품이죠. 정말 좋은 발명품. 근데 그게 용적률 150%짜리를 네. 250% 용적률을 적용해주면 굉장히 좋은 사업성이 나오는데. 과거에는 그게 됐죠. 그쵸. 그렇게 해서 270 정도까지 해줬어요. 예. 그런데 이 진짜 헌집을 주고 새집을 받는 요술이 가능했던 건 남은 용적률이 있었단 말이죠. 3종 주거라 그러면 이걸 한 180으로 지어놨는데 이걸 270까지 올려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니까 추가로 한 200가구를 새로 지어서 공공이 한 50채 정도 임대 아파트로 가져가고 나머지 150채를 분양해서 그 돈으로 짓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노후 아파트들이 큰 돈 들이지 않고 오히려 어떤 단지는 용적률이 낮은 단지는 오히려 돈을 받고 새 아파트를 받으면서 그렇죠. 그래서 한국만의 재건축이라는 어마어마한 발명품을 만들어 놨는데 건축비가 오르고 용적률도 이제 낮은 데는 다 써버리고 용적률이 높은 데밖에 없는 거예요. 용적률을 더 올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획기적으로 올려주기로 어마어마한 215만 가구를 지정했는데 그건 이제 지정했으니까 하기로 해요. 거기서 빠진 단지는 어떻게 할까요? 아파트만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 예를 들어 장이동에 5층짜리 연립 갖고 있는 우리 큰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거 7층을 올려주면 되잖아요. 그럼 또 2층도 올려서 더 월세 받으면 되니까 왜 안 올려줘요? 이건 어떻게 할래요? 물론 이제 거기는 이제 재건축이 아니라 재개발로 가자 뭐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만 네. 그것도 쉽지는 않고 오래 걸리고 물론 이게 그 용적률 올려준다라고 해서 그 사업이 다 착착 진행되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네. 또 이거는 또 뭐라 해야 될까? 좀 굉장히 또 복잡한 일이다 보니까. 건축비가 오르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완전히 나눠졌어요. 서울과 제가 볼 때 마지노선 분당 그 밑으로는 재건축이 진짜 어려워졌어요. 심지어 강남도 시공사가 아무도 안 들어온다잖아요. 강남의 아파트도 단지가 작으면 건축비가 올라가서 평당 1,100만 원이 된대요. 뭐 2개 동, 3개 동밖에 없으면. 네네. 최근에 보면 건설사들이 들어와서 서로 막 조합원들을 이렇게 구워 삶아서 네. 예,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환심을 사서 시공사로 선정이 돼야 되는데 자 저희 재건축합니다. 강남의 무슨 동. 자 저희 재건축해줄 건설사 들어오세요. 아무도 안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서울을 벗어나면 지방으로 가면 어떻게? 예를 들어 천안, 충주, 전주 이런 데는 재건축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분들의 재산권은 신경 안 써도 되는 건가요? 근데 서울에 계속 지으면 계속 서울에 더 높게 지으면 누군가는 이익을 보죠. 근데 또 계속해서 그쪽으로만 빨려 들어가고 네. 언제가 한계는 분명히 나올 텐데요. 저는 이미 한계가 왔다고 생각하고요. 신도시 정책도 박근혜 정부 때 더 이상 신도시 짓지 않겠다 그랬어요. 예. 택지지구 지정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때 신도시에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 송도 신도시다. 번쩍번쩍하죠. 네. 잘 지어놓은 도시예요. 우리의 도시계획 기술과 건축 기술이 복합된 멋진 도시예요. 네. 이제 많은 돈이 들어갔죠. 택지 개발하고. 그런데 송도 신도시에 대전 사람이나 서울 사람 많이 가지 않아요. 미국 사람 많이 오지 않아요. 대부분 인천 분들이거나 서울의 서쪽에 계신 분들이 일부가 갔을 뿐이에요. 그분들이 쓸 수 있는 아파트에 쓸 수 있는 돈이 요만큼이라고 생각해 봐요. 인천의 구도심에 있는 분들이 새 아파트를 송도나 청라에서 다 써버렸어요. 아파트를 잘 지어놨기 때문에. 그럼 이제 구도심은 어떤 에너지 누가 와서 살 거예요? 서울의 강남 분들이 인천의 구도심에 가서 아파트가 분양되면 살까요? 대전에 있는 좀 중산층 분들이 돈이 있는 분들이 인천에 가서 살까요? 에너지를 송도에서 다 써버렸어요. 근데 계속 짓잖아요. 네. 예를 들어 송도에서 10만 가구를 써버렸으면 인천 구도심에 10만 가구를 분양할 에너지가 소진된 거예요. 그리고 그 임계점이 지금 와 있다. 그 말인 즉슨 재건축을 이렇게 뭐 용적률을 높여주고 뭐 인센티브를 주고 뭐 주민 동의율을 뭐 낮춰주고 해도 이게 과거만큼 잘 진척되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실까요? 그러니까 분당 밑으로는 제 주장이 아니고 지역에 따라서. 네, 분당 밑으로는 제가 볼 때는 재건축이 쉽지 않아졌어요. 그것 또한 양극화 네. 측면으로. 예를 들어 건축비가 지금 30억짜리 아파트를 건축비가 근데 원래는 5억 드는데 10억 든다고 생각해 봐요. 네네네. 근데 45억에 분양할 수 있는 아파트라면 30평을 그럼 건축비가 올라도 상관이 없잖아요. 딱 계산해봐도. 네. 그죠? 압구정 현대 같은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5억이고 잘 지으면 8억에 분양할 수 있는 지방의 새 아파트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근데 건축비가 3억이 더 올랐어요. 이게 답이 안 나오죠. 어떻게 할까요? 근데 그 말씀을 이제 딱 김원장 기자가 재건축이 되는 지역과 안 되는 지역을 딱 찍어주더라 이렇게 또 받아들일 수도 예, 굉장히 복잡해요. 예. 어느 지역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네. 청주라고 해도 어느 지역은 용적률이 180, 130 정도 되는데 여기 330 해주면 이거는 사업성이 나올 수 있고 네네네. 서울이라도 용적률이 음마같이 1대1 되면 정말 정부가 계속 봐주는데도 음마 진짜 재건축이 잘 안 되잖아요. 음마는 1대1 재건축이거든요. 용적률을 이미 다 써버린 거예요. 용적률이라는 마술 보따리를. 처음에 지을 때. 그럼 이제 종을 상향해 줘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 아파트 단지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제가 뭐 어디는 된다 안 된다 말하기는 어렵고. 다음번 상승 사이클을 기대하면서 지금이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식을 사모으면 좋을까요? 지금이라도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투자자는 투자자다워야 된다. 그러면 저희가 기업을 뽑을 때도 투자의 관점이 중요하다. 일단 투자 공부에 드는 시간을 확실히 단축해드립니다.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